안녕하세요.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10월 9일, 11일 마침 한글날이 끼어 있는 때죠. 그때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와 웰즐리 대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그쪽에 한국학과 학생들하고 또 하버드, MIT, 보스턴, 콜롬비아 이런 이제 동부 아이브리그의 한국과 교수님들이 한 15분 정도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훈민정음 제자원리 특강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자료가 그동안 제가 강의해왔던 것들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좀 압축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1시간 안에 어, 어떤 음양오행이나 주역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생소, 국민정음 해례본에 워낙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소해서 못 읽었던 분들 혹은 뭐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국민정음을 제자 원리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그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대략 한 40여 페이지 돼서 이 자료 순서대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 자료 순서의 흐름대로 그 얘기를 이어나가되 자료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 용어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오늘 설명에 집중을 해서 설명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해례본의 제자 원리가 저런 어떤 유용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이제 제목은 자연과 수의 질서를 담은 한글입니다. 자연을 담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언어 기원에 대한 논쟁은 뭐 그동안의 학계에서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어떤 것 하나도 정설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훈민정음은 놀랍게도 어떤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심신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어떤 통합 과정에 대한 이 설명을 훌륭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언어의 기원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실제 창제된 문제도 한글뿐이고 또 동시에 그 창제 원리가 적혀 있는 것도 유일하게 훈민정음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과 어떤 교감 속에서 이제 언어가 발생하게 됐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 인류의 문화 유산은 유일하게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떤 언어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보편 원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 언어에 대한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잘 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연의 질서를 담아내는 것이 수적 질서를 내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 그 자체가 어떤 주기적이고 순환적이고 대단히 수학적인 질서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으면 신뢰를 부여하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의 수학과 자연과학 같은 관점, 합리적 관점을 선인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의 표현 방식은 음양오행이라든가 역학적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좀 달랐을 뿐 어떤 그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시각 또 수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시각을 선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훈민정음 제자 원리 설명하는 흐름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는 제가 제자 원리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게 모음과 자음, 음절 조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글을 보면 뜻을 알 수 있는 유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글풀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시도를 이전에 했던 선구적인 개척적인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도 계십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한글이 뜻글자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한글의 뜻풀이를 새김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글풀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음소 한 개 한 개의 뜻을 이해를 해서 종합적인 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글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풀이 사례를 보여드리고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1943년도에 처음에 세종대왕이 28자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46년도에 반포를 했죠. 3년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 자음모음 28자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문법적인 표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시를 붙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일종의 활용법을 소개하고 제자 원리를 소개하는 우리가 오늘날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3년 뒤에 공식적인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종 이후에 약 8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치적인 이유로 훈민정음이 왕조의 공식적인 문자로 원래 쓰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그 쓰려고 만들었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임진왜란을 지나면서는 이 해례본 책조차 유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 물론 이때는 이미 훈민정음이 한 1세기가량 퍼지면서 선비들과 또 세간의 평민들도 이 정음을 이용한 문자 생활들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까지도 이 정음에 대한 보급은 민간에서 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해례본이라고 하는 이 보물 같은 책은 상실된 상태로 이제 조선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의 이름이 정음이죠. 바른 음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표준 문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어학자들이나 제도권에서는 이 정음이 한자에 대한 일종의 발음 부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자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표현문자, 완벽한 표현문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표음성이나 표의성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이 표음문자면 표의성이 없고 표현문자면 표음성이 없는 식으로 이 문법적인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문자는 그것이 관습적인 것이었던 의식적인 것이었던 어느 정도의 표음성과 표의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어느 쪽이 우세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심지어는 영어 알파벳도 어느 정도의 표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문자가 상형 문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고 이 그림을 추상화시키고 상징으로 만들어서 표기하는 것이 문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표의성이 전혀 없는 문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당시 15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많은 국민국가들이 라틴어 문자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토속어를 표기할 수 있는 독자적 문자가 없어서 독자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서유럽에서도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동시에 중국 성운학 쪽에서도 동일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자체가 일종의 어떤 발음 표기에 대한 문자적인 갈구가 전 인류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때라고 하는 거 또 주목해서 볼 만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외에는 이것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는 거죠. 오직 훈민정음만이 표준 발음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는 데 성공했던 유일한 사례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유사일의 유일한 사례고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렇고 이 훈민정음이 유실이 된 채로 우리는 근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명칭인데요. 물론 이제 맨 처음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은 주시경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많은 조선 어학회를 비롯한 그 일제강점기학 국어학자들하고 또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따른 이런 시도들이 맞물려지면서 1912년, 1933년 두 번에 걸쳐서 조선어 문법 통일안이라고 하는 이런 근대 문자 체계 정립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띄어쓰기, 맞춤법을 비롯해서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문법적인 체계들을 갖추고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글인 셈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한글과 1446년에 반포됐던 훈민정음은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모만 하더라도 훈민정음은 28자인데 현대 한글은 24자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표기법이 다르고 문법 체계가 다릅니다. 연서, 병서, 띄어쓰기, 맞춤법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정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원래 뜻대로 우리가 오늘날 한글을 쓰고 있지는 못하게 되었는데 이건 역사적 비극이라고 봐야죠. 누구의 뭐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사가 겪은 어떤 식민지와 전쟁 같은 전통과 근대 사이의 단절, 파괴 이런 과정들이 정음에서 한글로 순조롭게 연결되지 못하게 됐던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가 1940년대 들어와서 훈민정음이 다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됐다는 사실은 1940년대에 알려졌고, 40년도에 알려졌고, 이게 세상에 실제로 그 내용을 드러낸 것은 1946년 간송 전영필 선생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고 난 뒤로 현대 한글이 훈민정음의 어떤 취지나 표기법하고 조금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어학자들이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국가표준이 자리 잡고 쓰이고 있는 때라서 우리가 훈민정음에 있었던 많은 한글보다도 오히려 더 유용하고 우수한 내용들을 뒤늦게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처 우리 문자 체계 속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름이 정음 한글인데요. 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훈민정음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더욱 확장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훈민정음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글 문자 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정음 한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음 한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순서라든가 그 발음이라든가 저, 글자를 쓰는 필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훈민정음 이후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훈몽자회라고 하는 실용서, 당시의 역관들, 통역사들을 위한 실용서를 이제 펴내는 데에 있었던 내용으로 일제강점기 때 훈민정음을 볼 수 없었던 언어학자들이 훈몽자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표준화해서 쓰고 있는 한글의 여러 가지 어순, 필순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의 굳이 모태를 찾자면, 역사적 모태를 찾자면 오히려 훈몽자회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거기에서 기역, 니은이라고 하는 이 발음과 표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인류는 19세기, 20세기에 여러 가지 가설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들어보면 좀 우습지만 멍멍 이론, 딩동 이론 이게 장난스럽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론의 정식 명칭이 딩동 이론, 멍멍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19세기에 있었습니다. 멍멍 이론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가 어떤 동물의 소리, 예, 표현 이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딩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물 고유의 소리, 이런 걸 흉내내는 데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아주 조금은 원형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어떤 출발점을 상상해 보려고 했던 가설들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합의다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적인 가설들이 등장을 했고,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이다, 보편통사 문법이론이다 하는 몇 가지 이제 주류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설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 언어학은 노암 촘스키 이후에 촘스키 선생이 제기한 보편 문법 통사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 가장 큰 가정은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생득적인 타고날 때 이미 생리 구조 안에서 이제 본능적 구조를 타고났다라고 하는 가설이 하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언어가 형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편적인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대략 6, 70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한 10% 정도를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무엇이며 차이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변수들은 뭔가, 보편성과 차이점의 관계,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어학계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언어의 보편적 토대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 가정 자체는 모든 이제 주류 언어학계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보편적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훈민정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과 수의 질서를 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제자 원리가 바로 촘스키 선생이 주장했던 그 보편성에 영감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점. 예, 이게 또 우리가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인류 공통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어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언어는 말과 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은 소리에 기초한 거고 글은 시각적인 어떤 정보에 기초한 거죠. 글자. 예. 글자는 그림을 뭉쳐놓으면 글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말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하늘을 뭉치면 한이 되고 풀면 하늘이 되고, 그림을 뭉치면 글이 되고 풀면 글자가 되고, 예. 이런 것이 마을을 뭉치면 말이 되고 풀면 마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축약하거나 풀었을 때 어디로부터 이 말이 나왔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우리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말 속에 있는데 어쨌든 언어는 말과 글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측면에서는 청각적인, 소리적인 요소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글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각적인 요소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각적 경험과 시각적 경험이 따로 놀지 않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통합이 돼서 여기에 뜻이 부여가 돼야 비로소 언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발생의 순서는 필연적으로 말이 먼저고 글은 뒤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은 관습에 의해서, 또 생덕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배울 때도 모음과 자음이 결합돼서 음절을 이루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마음 하나, 자음 하나, 이런 걸 우리가 음소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음소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음부터 반드시 먼저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 중에서는 말 먼저, 모음과 자음 중에서는 모음 먼저. 이게 우리가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알 수 있는 필연적인 어떤 언어 발생에 일어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체계적이고 완성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와 모양과 뜻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훈민정음이 놀라운 게 바로 이 필수적 전제 조건을 정인지 서문의 첫 문장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언어에 대한 굉장한 조화롭고 수준 높은 어떤 합리적, 학문적 고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정인지 서문에서 첫 문장은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조응하는 무늬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바로 그 소리와 문자라고 하는 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무늬가 되죠. 한문의 문이라고 하는 발음을 좀 풀어서 발음을 하면 무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늬가 순한글인 줄 알고 있지만 원래 한자의 음과 우리 토속어들이 수천 년 동안 서로 섞여서 공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을 순한글이다라고 독자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 실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가 바로 문인데요. 형태라는 뜻으로 쓰죠. 형태는 한자죠. 그래서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그에 조응하는 무늬가 반드시 있고,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에 뜻을 부여를 해서, 그래서 뜻을 통하게 해서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 인위적인, 자기적인, 자의적인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삼재의 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삼재의 도리로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원리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도 자연법칙과 같은 필연성이 있는 것이어서 후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소리와 모양과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기역을 발음할 때 국제 표준 발음으로 기역을 발음하면 그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음을 발음할 때 모음은 그 자체로 모음만으로도 발음이 되는데요. 자음은 자음만으로 발음이 안 되죠. 반드시 어떤 모음이 붙어야 발음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음을 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음의 성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음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자음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자음의 성격을 변형시키지 않는 모음을 붙이려고 하면 을을 붙여야 됩니다. 을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문헌에 정확하게 을을 붙여야 됩니다 하고 나와 있는 문헌은 없습니다. 문헌은 없지만 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모든 모음에 어떤 오행과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해둬서 모음에는 부여되어 있는 숫자가 0이거든요. 0. 그러면 자음에 0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을 갖다 붙이면 자음이 변형을 겪지 않는다는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자음 한 개를 발음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우리는 기읍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를 한번 붙이고 을을 한번 붙이는 방식인 거죠. 이의,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인 거죠. 시읒 이런 식인 거죠. 이 한 번, 한 번, 초성이 한 번, 종성이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붙임으로써 빠르게 그 음소의 성질을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배웠던 기역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다. 이것은 예전에 역관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용했던 하나의 실용적인 일종의 훈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훈련법 중에 하나였고 중국 성문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만든 만절법이라고 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활용해서 만든 일종의 음소 익힘 훈련법이었다. 근데 어쨌든 그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음은 오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발음이 그다, 오다. 근데 그라고 하는 이 발음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게 이제 자의적이냐, 임의적이냐, 인간이 그냥 한번 정해본 거냐,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리본에서는 필연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뜻이 부여된다. 그라고 하는 이 소리값은 이 파동 자체가, 소리의 음파 자체가 일종의 생명력을 북돋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의 발생,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음가다 라고 해리본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라고 하는 모음은 처음에 어떤 기운이 발생해서 상승하는 거, 하강이 아니고 상승하는 이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었을 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음악이 우리 감정에 자극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로 이루어져 있는 7음계의 높낮이, 그 화음의 연속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의 파고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 하나하나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소리 하나하나가 인간의 감성을 어떻게 건드리고 그래서 무엇을 연상시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세밀한 원리가 있다라는 걸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례를 보여드린 음소 한 개 한 개에 어떤 인간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의미가 형성되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음소가 뜻이 있다. 음소 표현성이 있다. 이게 국민정음에서 가장 놀랍고 또 오늘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언어를 획기적으로 언어의 어떤 활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여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제자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원칙은 모음과 자음의 역할 구분입니다. 이 모음과 자음의 역할 구분이 해례본에서 표시가 되어 있기로는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모음은 천지인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자음은 음양 오행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말로는 모자랍니다. 정확히 해례본에 소개되어 있는 바로 얘기하자면 모음에도 천지인도 있고 음양 오행도 있고 사계절도 있다. 자음에도 천지인도 있고 음양 오행도 있고 사계절도 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지인과 음양 오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천지인 자체가, 천지인이라고 하는 건 삼재의 논리인데요. 삼재의 논리는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진법 같은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진법 같은 거죠. 사상의 논리는 사진법, 오행의 논리는 오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자연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진법만 일어나거나 삼진법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안정된 구조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이의 성수진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2, 4, 8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운동 패턴을 얘기할 때는 3, 5, 7, 9 같은 홀수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진법과 삼진법, 오진법 이런 것들은 늘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례본을 직접 보지 않고 그 축약된 어떤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음은 천지인, 자음은 음양오행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개가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음양오행을 얘기할 때 천간지지가 있는데요. 해례본을 잘 해석을 해보면 자음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음은 초출, 제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와 우어, 요야, 유여라고 계절의 어떤 순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간지지, 옛사람들은 음양오행을 천간지지로 표시를 했는데 천간지지를 보면 천간은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고 지지는 동지, 자월부터 시작해서 계절의 순환 순서로 자축, 임묘, 진소음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하, 모음의 출처는 천간의 운동이구나. 자음의 출처는 지지의 성질이 반영된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그 구체적인 언어에 있어서 모음과 자음의 역할 분담이 있는데요. 모음은 타고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감각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물들의 특성을 예, 사물들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자음이 특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어떤 생성 순서에 대한 도출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역학적 개념이나 오행의 논리를 써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의 첫 번째 어떤 제자 원리 중에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자음과 모음의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미 표현되어 있다. 표현되어 있다. 근데 지금 자음과 모음의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거든요. 19세기까지는 이런 어떤 가설들을 전혀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6세기 전에 훈민정음에서는 이 내용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핵심인데요. 훈민정음의 정음을 보시면, 자, 제가 도표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모음과 자음, 모음 자음 중에서는 모음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숫자를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숫자 순서대로 1, 2가 먼저 나오지 3, 4, 5가 먼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재밌게도 점 하나를 1이라고 보고 두 개를 2라고 보고 점의 개수로 숫자를 세보자라고 하면 우리 모음은 점 하나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점 하나로 이루어진 걸 아랴 혹은 하느라 라고 부르고 있죠. 점 두 개로 이루어진 걸 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걸 우리는 천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직관적으로 보면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표식인 거죠. 근데 점이 의미하는 바는 최초의 발생, 이런 거를 동양이건 서양이건 이런 뜻으로 점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더 키워서 쓰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점의 의미는 하늘이다, 태극이다, 신이다, 최초다, 이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점 두 개가 있으면 가로와 세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로의 모습에 어떤 안정성이라는 뜻을 부여를 했고 그래서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하는 우주적인 대기적인 성격을 하늘이라고 본 거고,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하늘, 땅,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아주 좁은 물질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어떤 상개념, 이런 걸 언어로 포괄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표현하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데요. 상개념으로 하늘, 땅,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적용하는 모든 기운, 이게 하늘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외화돼서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무게, 질량, 모습,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모든 대상들, 이걸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이걸 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생명 있는 모든 존재 중에서 인간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종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인간이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사람인이라고 할 뿐이지 실제 인의 의미는 모든 생명운동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청개어자, 자월에 하늘이 열린다, 추월에 땅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인월에 사람이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가 있는 때거든요.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 12월 말쯤 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뜻은 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양력 1월 달에 땅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땅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가고 드디어 봄으로 들어가는 인월에 사람이 선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운동이 시작된다는 넓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 거지, 이 하늘, 땅, 사람을 우리가 물질주의적으로 연상을 해서 스카이, 어스, 휴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옛사람들과 우리 조상들과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개념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모음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가로서는 안정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세로서는 일어나는 사람으로
상징하면서 모든 어떤 운동 과정들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음양 구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양극성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음은 이 위에 있는 점 하나가 밑에 있는 두 개의 선에 위에 분야, 밑에 분야, 왼쪽에 분야, 오른쪽에 분야, 하나 분야, 두 개 분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점과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은 어떤 설명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모든 자음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변형이다. 이건 사실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옷, 지읒 계열은 전부 세모의 변형이죠. 기역, 니은, 미음 계열들은 전부 네모의 어느 일부분입니다. 네모의 일부분이든지 비읍은 네모에서 위로 선을 긋고 피읍은 네모에서 옆으로 선을 끈 것들이죠. 예. 리을은 이렇게 네모를 했다가 위로 네모를 하나 더 쌓아 올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설, 순, 치, 후 중에서 아설, 순까지는 네모의 변형이다. 치음은 세모의 변형이다. 후음은 이응, 히읗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원의 변형이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이 저절로 자명합니다. 네, 보면 그렇게 되도록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 사람들은 바로 이 삼각형, 사각형, 원 3, 4, 5인데요. 동양의 해석은 서양의 해석은 5는 순환의 대표수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각형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표현해라 고 하면 동서양의 공이 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이 점을 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로선을 평이라고 부르고 이 세로선을 립이라고 부릅니다. 원평 립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천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도형도 당연히 한자 개념 명칭이 있겠죠. 이 동그라미 원이죠. 이 네모 이건 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모 이 각이라고 합니다. 원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원방각도 모든 유교 문화가 공유하고 있는 천지인의 변형입니다. 즉 모든 유교 문화 음양오행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 문화권에서는 원이라는 도형에 하늘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이 전부 순환운동을 하니까. 예. 그리고 어떤 땅이라는 개념에는 방이란 네모의 도형을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간적인 속성을 알려고 그러면 상하 좌우 사시 사방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예, 그래서 네모에 땅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원래 짝수는 안정되고 홀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3인데 이런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드러나는 홀수가 3이거든요. 이런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발생적 의미만 있지 어떤 패턴이 부여되는 운동적 의미는 아직 부여하기 힘듭니다. 2는 짝수고 3에 갔어야 비로소 양극성의 조화를 기초로 한 현실 운동이 벌어진다 라고 보는데 바로 이런 해석은 동서양이 고대 똑같았다라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은 재밌게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원이라고 하는 이 도형들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모양이 나온 이 자음들을 배치하는 질서를 아설, 순치, 후라고 하는 오행의 상승 질서를 부여를 해서 훈민정음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라고 하는 인류가 공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숫자와 도형으로부터 문자의 모양이 나왔는데 그 문자 모양이 어떤 자연의 힘에 대응되는가 하는 거를 해로군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점은 어디서 나왔나? 점은 어디서 선과 만나나? 그리고 기역, 니은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네모의 변형, 세모의 변형 같은 이 네모나 세모도 일정한 자연 기운하고 어울리는 도형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모로 표할 수 있는 기운, 동그라미로 표할 수 있는 기운, 이런 것들이 사계절 중에서는 어떤 계절의 기운하고 어울리나, 요게 이제 헤르본에 나와 있는 어떤 오행과 사계절의 순서에 음소를 갖다 붙여놓은 논리입니다. 훈민정음 헤르본을 보면 사계절에 음소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행의 운동 순서에 음소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제자 원리는 바로 이렇게 사계절과 음양오행의 순서에 음소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자 원리 전체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제자 원리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원모음의 역할 분담. 예. 그 다음에 도형과 수의 질서를 모음과 자음이 역할 분담해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계절과 오행의 순서에 음소를 배치했다. 라고 하는 게 훈민정음 헤레본이 제시하고 있는 제자 원리의 큰 틀이고, 바로 이렇게 오행과 사계절의 음소를 배치함으로써 이미 우리가 계절의 음소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음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주는 의미를 그 계절적인 인간 체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는 이렇게 배경, 어떤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음소가 뜻을 가진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실제로는 자연의 기운에서 온난 건섭이 어떻게 섞여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계절이죠. 봄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하고, 왜냐하면 겨울에 얼었던 것들이 풀리니까, 온기가 들어오니까 얼음이 풀려서 습해요. 근데 온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합니다. 근데 여름은 이 온기가 어느 정도 습한 것들이 휘발되죠.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건조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물러나고 차면서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서 차고 습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온난 건습의 상태 변화, 이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온난 건습의 상태 변화를 서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 여기 사원수라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성질을 공기, 불, 흙, 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사원소 술도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계절의 기운하고 연결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면 똑같은 표시를 한 동양의 음양오행과 서양의 사원소를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의 음양오행도 똑같습니다. 목화금수가 사원소와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죠, 토. 이 토는 일종의 목화금수라고 하는 이 안정된 구조, 짝수 구조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의 역할을 하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사계절은 목화금수가 드러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기본적인 자연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인들은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한글 자판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은 딱 3개 칸으로 다 표시할 수 있고, 자음도 7개 칸으로 다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봤자 10개 칸입니다. 10개 칸으로 모든 음소를 표시해낼 수 있습니다. 조합해낼 수 있는 어떤 음절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개수를 따져보면 10,000여 개 정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10개의 자판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자판은 아시다시피 26개 이상의 배열을 가지고 있죠. 이 26개 이상의 배열을 가지고 영어 음가를 표시할 수 있는 음절 값은 한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대단히 효율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다양한 음가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단 명료한 원리, 앞에서 보여드렸던 1부터 5까지의 기본적인 성과, 점과 성과 도형을 이용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사계절과 오행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원리에 따라서 음소들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이 제자 원리의 힘이 오늘날의 이런 심플한 어떤 기술적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겨울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고 여름이 위쪽에 떠 있는 이유는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음양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겁고 차갑고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에, 음이니까 아래에 표시하고, 예, 그 반대가 되는 것들을 위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아래는 겨울인데, 이 겨울에는 수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보는 것이 동서양 공통된 또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열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름에 부여를 하죠. 그럼 여기에다 또 방위를 부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북쪽으로 가면 춥기 때문에 겨울에 북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만주에서 제주도를 바라본다고 치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죠. 그래서 목과 봄이 있는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금과 가을이 있는 오른쪽이 서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배치하고는 상하좌우가 뒤집어져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알고 보면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행의 배치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사계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자, 모음을 이건 해례본에 나오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표현은 생략하고요. 맨 먼저 나오는 모음이 이 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오가 맨 먼저 나오는가 하면 계절의 순환에서 겨울이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겨울이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하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가 한겨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례본에서 표현하기로는 하늘이 물을 낳는 곳에 닿아서 오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 하늘은 중앙에 이렇게 찍어 놓은 점, 즉 오행으로 보면 토에 해당하는 거에 움직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점 하나가 움직여서 지상에 어떤 물질의 근원에 해당하는 거하고 만나서 오라고 하는 소리가 나타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는 북쪽과 겨울을 대표하는 소리다. 음양오행으로는 수를 대표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중앙에 있는 이 점이 움직여서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차례대로 계절의 순서대로 가서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붙으면 아, 위에 붙으면 우, 예, 오른쪽에 붙으면 아가 되는 거죠.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보면 세로선이 오른쪽에 붙는 거죠. 예, 점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 가서 붙은 겁니다. 점을 기준으로 서쪽에 가서 붙으면 세로선 기준 왼쪽에 있는 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이 진행 순서대로 오, 아, 우, 어 이것이 처음에 나오는 모음이다 라고 훈민정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 두 개가 붙는 거는 음양은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을 반대편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에서 붙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점이 내려와서 붙는 형식으로 모든 것을 대칭적으로 음양 대칭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점 두 개가 붙는 것은 바깥에서 와서 붙는다. 안에서 가서 붙는 게 아니고 밖에서 와서 붙는다. 그 두 개가 붙는다. 이게 바로 대칭이라는 거죠. 그 출발점은 여름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야, 유, 여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발음한 순서 오와 우어, 여야, 유여 오와 우어를 초출이라고 부르고 여야, 유여를 제출이라고 부르고 이게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형적인 기운이 각각의 계절과 만나서 발생시키는 소리로구나. 근데 계절과 음적으로도 만나고 양적으로도 만나고 안에서도 만나고 밖에서도 만나서 이런 복합적인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사람들은 바로 이 계절과 방위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했거든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하도낙서라고 하는 문헌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학적인 세계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제작 원리를 빠르게 설명하는 데에서는 요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붙어있는 숫자의 결과만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하는 건 무조건 수. 이것이 물질의 근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수가 오면 상대하는 양극적인 기운은 수가 오면 화가 대응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 다음에는 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수화가 어우러지면 비로소 생명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생명을 대표하는 삶. 그러면 생명의 발생이 있으면 반드시 쇠퇴가 있다 라고 봐서 쇠퇴를 대표하는 사. 요것이 기운들의 실제 발생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1, 2, 3, 4. 네, 그리고 한번 종합을 이루게 된다. 5를 중앙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5 더하기 1. 5가 중앙에 오게 되면 5 더하기 1 해서 6을 다시 수자리에다가 숫자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5 더하기 2 해서 7, 5 더하기 3 해서 8, 5 더하기 4 해서 9.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배열이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고 일종의 자연에서의 온난근섭의 발생 순서, 운동 순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숫자를 배열했고 따라서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음소의 소리의 방위와 계절과 숫자가 부여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절, 방위, 숫자 따라서 음양 오행의 의미까지도 부여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여되고 나면 음소가 뜻을 가진다라고 하는 기초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음이 도출되고 있는 이 원리를 제가 아까 하도낙서에서 이와 같은 숫자 배치가 있다고 했는데 하도 그림을 보시면 숫자가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례본에서 그래서 모음은 하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 하도는 사계절의 순환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계절의 순환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는 모음은 천간지지 중에서는 지지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음입니다. 자음은요, 목화, 토, 금, 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술순추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이 오행의 개념을 우리의 발음 기관들의 각 위치에다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이 오행을 오장육부에 붙이면 간신비패신이 됩니다. 인간의 덕목에 붙이면 인이예지신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기관에 붙이면 아술순치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음이 발음되는 곳에만 통용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훈민정음에서는 아술순치우라고 하는 이 개념어는 요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입술까지에 이르는 이 구강구조 여기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아래쪽에는 아술순치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술순치우는 모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모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모음은 아까 계절 순환으로 표시한 게 다다. 물론 계절도 오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절 순환으로 표시한 거에는 아술순치우라고 하는 이 순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개념 자체가 이것은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위를 뜻하는 거지 모음 발생 지점을 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모든 자음은 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음은 더 밑에서 발생합니다. 모음은 저기 아랫배 쪽에서부터 음이 올라오는 거고 자음은 횡격막 위쪽으로부터 심장과 폐가 있는 위에서부터 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모음이 훨씬 원형적이기 때문에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도 훨씬 심층적인 데에서 모음이 발생을 하고 상대적으로 떠 있는 자음은 위쪽에서 인체 위쪽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양오행을 이해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음양오행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양오행은 기본적으로 운동의 어떤 단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돌을 던졌다. 포물선으로. 그럼 무조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겠죠.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멩이가 상승하는 과정, 이 과정을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점에 도달한 과정, 요것을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점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전환이 되는 어떤 꼭지점,
이걸 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환점이 되는 거. 그러다가 하강하는 과정, 여기를 목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화 토금. 그래서 원점으로 떨어졌어. 여기를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평선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고 마치 부메랑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여기서 부메랑을 던졌어요. 부메랑을 던졌더니 부메랑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과정, 이거 목입니다. 그리고 어느 범위에 가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한계점에 도달한 과정, 그게 화입니다. 방향을 꺾는 때가 있겠죠. 그게 토입니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그게 금입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왔어,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 과정 하나, 단계를 얘기해 놓은 게 목화토금수지. 그럼 계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봄을 목이라고 한 이유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라나니까, 운동이 진행되니까. 여름을 화라고 한 이유는 절정에 도달했으니까. 장마철을 토라고 한 이유는 전환점이 되니까. 예, 봄과 여름은 양적인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적인 계절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뭡니까? 보양식 먹는 때 뭐라 그러죠? 봄날. 예. 봄날을 거쳐서 장마철을 거쳐서 가을로 꺾어 들어오죠. 가을로 이제 꺾어 들어오는 그 분기점 끝에 해당하는 거 토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사실상 전환점이. 그 가을이 되면 금, 그리고 다시 꽁꽁 얼어버리면 수. 그러니까 계절의 순환도 이와 같은 하나의 대기의 운동이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했던 거죠. 따라서 목화토금수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계속 어떤 관념적인 접근만 반복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계절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어디에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발성기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요. 자, 여기 이제 심장과 폐가 있고요. 모음은 여기서부터 올라오지만 잠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하는가? 깊은, 목구멍 깊은 곳. 여기가 수가 됩니다. 그럼 목구멍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목이 되죠. 목이 되고, 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과정. 이렇게 튀어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화가 되는 거겠죠. 화가 되는 거고, 절정에 도달해서 전환되는 과정. 그게 토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과정. 이 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수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형이거든요. 후음. 이걸 후음이라고 합니다. 목에 해당하는 걸 아음이라고 하거든요. 아음의 대표적인 게 기역입니다. 예. 화에 해당하는 걸 설음이라고 합니다. 설음의 대표적인 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순음의 대표적인 게 미음입니다. 치음의 대표적인 게 시읒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데 한번 보시죠. 후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목에서 시작하거든요. 왜 목에서 시작하냐? 이거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묻거든요. 선생님 왜 기역부터 시작해요? 근데 왜 기역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봄을 어떤 생명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두 개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하나는 봄. 이게 우리 천간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천간은 목부터 시작합니다. 즉 봄부터 시작합니다. 갑을병력 무기경신인게 목화토금수거든요. 예, 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는 자축인묘진소음이 동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 출발점이 있는 거죠. 자음은 목부터 시작합니다. 모음은 동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음은 오행의 상생을
반영한 글자기 때문에, 반영한 음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음이 원래는 근본이지만 후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하면 목구멍이 울립니다. 느 하면 혓바닥이 천장에 닿습니다. 하면 드디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우리 구강구조의 맨 끝인 입술을 다 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목, 화, 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면 소리가 머금어지면서 이빨 닫고 낼 수 있는 소리가 돼요.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이빨이 열립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하면 이빨이 닫힙니다. 예, 이렇게 닫히고 수렴되는 거를 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럼 그 다음 남은 건 후음이죠. 아슬순시 후니까. 그럼 하면 드디어 구강을 움직이지 않고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소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일종의 부메랑이죠. 목가토, 금수. 목가토, 금수. 목가토는 양적인 거, 금수는 음적인 거. 목가토는 전진하는 거, 금수는 후퇴하면서 수렴되는 거.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목가토, 금수 순서대로 자음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조음기관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죠. 조음기관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조음기관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오행의 운동 과정을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표시한 것이 헤레본이지 소리 나는 곳에 물질적 모양을 흉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헤레본의 원래 뜻에는 어긋나는 거다. 가령 시옷이나 지옷을 이빨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헤레본의 취지에서는 조금 넘어서는 해석이 돼버린다. 헤레본의 원래 취지는 이렇게 소리의 진퇴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조음기관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소리의 순서를 자음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긴 모양은 원방각으로 했는데, 근데 왜 기역같이 생겼냐? 이거를 헤레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모를 꺼놓고요. 여기 방위와 오행이 지금 부여가 돼 있죠? 여기 겨울수입니다. 이 겨울수를 지나서 요 시기에 싹이 튼다. 근데 물에서 금방, 이거 수니까, 물에서 금방 나온 생명은 아직 열이기 때문에 물기운을 못 벗어나서 물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이게 물이에요, 원. 그러나 생명이 자란다, 꼭지. 이걸 꼭지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얘가 자란다, 이제 물기운을 이겨내고 이거를 그라고 합니다. 자라는데 크게 자란다. 이걸 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자의적인 설명이 아니고 헤레본의 설명입니다. 헤레본은 사시사방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물에서 자랐다, 그 모양을 형상했다. 상징적으로 형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방각이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도형을 통해서 계절의 기운을 그 보편적 도형으로 펴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 헤레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들 중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들이 풍부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자음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뜻을 부여를 해보자면 아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꼭지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는 목구멍 딱이 울 때에서 나는 소리고요.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올라옵니다. 소리가 세지면서 탁해집니다. 이 탁해지는 거를 가획으로 표시를 했죠. 이렇게 가획으로 표시를 해서 소리의 변화가 눈으로도 보이는 거, 문자의 변화로도 보이는 거, 이런 걸 자질 문자라고 합니다. 피처스 레터라고, 피처 레터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제도권 언어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어입니다. 학술적인 개념어.
근데 학술적인 이 개념에 해당하는 언어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하나가 한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 생겨난 거죠. 그 한 언어가 당연히 한글이죠. 그래서 한글은 단순히 표문자다, 표현문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어떤 소리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자질문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최고의 표음성과 표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응극크 이렇게 세 가지는 봄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봄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생명의 성장 과정, 이런 의미가 전반적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커진다, 뭐 이런 것들이 초성에 쓰이면 실제로 이런 목 기운이 담겨 있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설음에 가게 되면 이건 화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은 밝거나 빛과 열이죠. 빛과 열에서 밝거나 뜨겁거나 그런 거죠. 아니면 운동 방향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밝다, 낮과 밤 중에서 낮, 니은 초성이 들어가죠. 예. 니은은 높다, 낮이다, 날아간다 이런 초성에 들어가서 화기운이 들어가 있는 단어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가 들어가 있는 쪽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덥다, 어딘가 한 게 닿았다, 뜨겁다, 땀 이런 초성에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더 세지면 터진다. 예. 그리고 어떤 종성에 쓰일 때는 손톱, 발톱처럼 더 이상 갈 수 없는 완전히 경계선 끝에도 종성의 트가 쓰였죠. 예, 이런 거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음입니다. 무, 부, 프 세 가지 나오는데요. 무, 부, 프는 무가 들어가는 것은 뭔가 분별할 수 없이 뭉쳐있다. 뭉쳐있다. 원형적으로 뭉쳐있다라고 하는 뜻이 가장 강합니다. 반면에 부나 프는 이 뭉쳐있는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양쪽으로 운동한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불이 더해지면 풀이 생기죠. 이게 의미상으로는 1, 2, 3의 뜻이기도 하고 무부프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이런 삼재 원리를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부는 수직으로 삐쳐나왔고 프는 수평으로 퍼져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운동을 얘기할 때는 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피어난다, 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어오른다, 수직적인 운동을 할 때는 부자 초성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 초성은 무가 뭉쳐있는 것에 비해서 부는 분산되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 난다든가 볕이 든다든가, 예, 이런 어떤 밝아진다든가 이런 데에도 초성으로 쓰이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치음은 쓰여천데요. 금이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뭔가 수렴되고 뭉쳐지면 그 자체가 이미 강하다, 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씨앗은 주로 쇠, 산, 솟구친다, 사납다 이런 초성에서 주로 쓰이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가을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생명력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겨울에 저장했다가 봄에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왔다가 여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활짝 만개했다가 가을이 되면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즈가 바로 그렇게 작아지고 죽어가고, 예, 쭈그러들고 찌그러들고 하는 이런 초성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삶은 시옷으로 시작하고 죽음은 지옷으로 시작하죠. 예, 바로 가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한편으로 열매를 맞으면서 한편으로 소멸을 향해 가는, 이게 치엄 쪽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계절이 추워지는 거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쪼그라든 기운에서 뭔가 새로운 현상이 또 하나 톡 튀어나오는 때가 칠가 그걸 표시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 촛불처럼 뭔가 작은 움직임, 자꾸 톡 튀어나오는, 응축된 거 안에서 톡 튀어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체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겨울로 들어가서 얼어버리죠. 얼어버립니다.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예, 원형으로 돌아가고, 원래 가장 응축되어 있었던 소리이기도 하고, 그 표시가 원이기도 하고, 따라서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들도 근원으로 돌아감, 영원,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할 때 흐부터 시작하죠. 보시다시피 여기 후엄에 이 흐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깥으로 조금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표시하는 자리인데, 얘가 아를 타고 요만큼 올라가면 흐, 아, 느, 를 이잖아요. 그게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태극이 올라갔다. 태극이 화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고 하늘은 생명의 장이다 하는 옛사람들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가 하나 있죠. 바로 반설은 반체험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체자라고 배웠는데, 이체라고 하는 표현은 해례본에는 나오지 않고요. 해례본에 나오는 표현은 이기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기가 의미하는 것은 음양오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체, 그러면 음양오행의 바탕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음양오행의 바탕이 뭐냐 하면 토를 보통 체라고 합니다. 토 이외에 나머지 왜냐하면 토가 중앙에 위치하잖아요. 음양오행론에서는. 그래서 얘가 바탕이 되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것의 쓰임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음양오행에서 지지상에 토가 있는 곳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네 모서리에 있습니다. 토가 있습니다. 자, 축이 토입니다. 임묘진, 진이 토입니다. 사오미, 미가 토고, 신유술, 술이 토입니다. 네 개의 토가 지지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많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토가 다른 토보다 2배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토가 여기에 있는 미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가 바로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때거든요. 양에서 음으로 전체 계절이 크게 꺾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과정에 많은 대기의 변화가 있다고 봐서 여기에 반음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음은 세태를 전환시킨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됐던 방향을 전환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전이죠. 그래서 르라고 하는 이음이 주로 회전을 표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L이나 R로 우리말 르를 표현하게 되는데, locate, round 이런 것들이 전부 굴린다. 크게 굴리면 L, 작게 굴리면 R을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부 표현을 해놓으면 이와 같은 우리는 자음표를 얻게 되고, 이 자음표 안에는 보시다시피 삼재도 들어가 있고요. 원방각이 삼재죠. 그리고 계절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행값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음소에 뜻이 부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음에는 모음만 천지인으로 만들고 자음은 천지인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모음도 봤지만 계절 순환을 따라서 음소 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오행이 있거든요. 오행과 방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양삼재 사상오행이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 자음이든 모음이든 똑같다. 다만 자음은 아까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로 삼재 원리로 출발을 설명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오행은 아설순치유라고 하는 이 운동의 순서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을 뿐 음양 삼재 사상 오행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음도 자음도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모음, 원방각이라고 하는 자음에서 두 개의 천지, 자음에도 천지인의 원리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삼원 구조가 독특하게도 우리의 음절 조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성, 종성, 중성, 종성 세 개를 합해서 음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잘 의식을 잘 못하셨겠지만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이렇게 삼원 구조로 체계적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글자는 또 한글뿐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틴어 계열, 라틴 문자를 쓰는 계열의 영어 알파벳 계열을 쓰는 서구어들은 전부 자음모음, 자음모음의 나열입니다. 자음모음, 자음까지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떤 블록 내지는 모듈로 표현하고 있는 표기하는 그런 문자는 종성을 쓰고 있는 거는 산스크리트어가 일부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글처럼 문법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규칙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원 구조로 글자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랍어 그 다음에 힌디어나 산스크리트하고 요 종성 부분에 집중해서 표를 조금 현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구의 표기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말의 표기는 삼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데요. 이 언어의 발음, 음절의 발음과 표기 이게 의식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원적 구조를 구사하는 서구어는 의식에서도 이항대립적인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반면에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기 체계는 삼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숫자의 의미,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양극성의 조화로 인한 새로운 운동의 출현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딱 삼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종의 양극 대립을 통일 조화시킨 뭔가 승화, 진화 이런 의식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사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양의 많은 담론들은 이항 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한쪽이 한쪽을 정복하는 걸로 끝나는 서사 구조를 전형적으로 흔히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양극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순이 어떻게 조화, 통일되어서 새로운 운동으로 상승되는가를 표현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신화나 동화나 전래동화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가장 최근에 이런 의식의 영향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 나타난 게 재밌게도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런 작품이었던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서사 구조가 천사 속에 악마 있고 악마 속에 천사 있고 각자가 내적 갈등을 겪지만 각자가 그 극복을 통해서 상승한다 라고 하는 서사 구조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도 이것이 서구인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의식, 지금 이 분열적이고 갈등적인 이 근대사회 속에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의식에 대한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캐대언이 그토록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음소 한 개 한 개에 자연의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뜻을 잘 조합을 해보면 음소를 합한 음절 전체의 뜻이 나오고 음절을 연결해서 만든 단어의 뜻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례본의 기초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자는 것을 글풀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산이라고 하는, 이건 물론 한자어지만 발음은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음소 뜻이 뭐겠는가? 쓰 하면 벌써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 하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느 하면 밝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뚝 솟아올라서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르가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회전하는 거죠. 예. 무가 들어가죠. 이건 종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생명력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번의 전진 후퇴를 겪고 종합된다. 이게 삶이죠. 이 삶을 펼치면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예, 밑에 있는 받침 글자들을 오른쪽으로 빼버리면 사람이 된다. 근데 이 사람에서 끝에 있는 미음을 이음으로 바꾸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원적인 관계다. 이런 의미 부여를 약간 멋을 부려서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접근하는 걸 글풀이라고 하고 바로 다성 유용모 선생님이 많이 공을 들이셨던 부분도 이런 글에 대한 새김이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몸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마음은 뭐가 뭉친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거는 내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종성에 다시 무가 들어갔습니다. 뭉쳤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온 그 무언가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뭉쳤다는 게 마음입니다. 예, 근데 몸이라고 하는 저 글자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아래 위로 다 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무가 오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인 거죠. 바깥으로 전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힘과 가능성들이 전부 바깥으로 드러나면 이건 몸인 거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내면화되면 이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음가가 어감을 가지고 이 어감이 소리값을 통해 가지고 인간한테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뭔가를 연상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흐가 바로 들숨, 날숨. 제가 아까 목화토금수, 아설순 주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아설순, 치후, 아설순, 치후 이렇게 되죠. 이건 그대로 날숨, 들숨입니다. 날숨, 들숨입니다. 그러면 날숨이 시작되는 그 첫 지점이 이 소리거든요. 소리거든. 소리부터 크가 날숨이 쭉 전진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예. 지벽어축. 땅이 축월에 열린다. 그 축월에 해당되어 있는 음소가 흐입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땅에 묻혀있던 태극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발하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 하늘인 거죠. 거꾸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붙었으니까 이게 바로 열기입니다. 이 열기가 응으로 되돌아왔다. 한마디로 열기가 축적됐다. 이게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기 속에 떠들고 있던 그 온갖 종류의 힘들이 뭉치고 해가지고 축적되면 그걸 땅이라고 불렀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음소 한 개 한 개의 뜻이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영어에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는 명제가 나옵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word, 말씀을 word라고 쓰고 있고 세상을 world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는 L자 하나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은 물신 숭배를 하고 있고 그 물신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골드인데 왜 사람들이 골드를 신처럼 대했을까 하면 가드가 신인데 가드에 L자 들어가니까 골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L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번 굴렀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여러 번 영향을 미치고 회전하고 해서 세계를 창조했다. 그리고 신의 힘이 여러 번 전환을 거쳐서 금이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쫓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골드, 즉 금을 숭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금은 태양의 힘이 축적되어 있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거든요. 한마디로 금은 태양의 금속이다.
그러면 은은 달의 금속이죠. 나머지 철이나 구리나 납이나 이런 것들은 예, 여러 별들의 금속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간에게 숭배 대상이 되는 건 태양이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힘이다라고 봤는데 예, 그게 뭉치고 하면 골드가 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 속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소가 가진 표의성이 모든 언어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흔적을 남기고 들어가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잘 이해하면 한글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성기관의 어떤 그 발음의 운동 원리, 발성기관의 형상이라기보다도 발성기관의 성질을 본뜬 자음, 그리고 천지인 삼재 원리를 기반 삼은 모음, 음양오행 질서로 배열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에도 음양오행 질서, 삼재 원리, 계절값, 모양에도 음양오행 질서, 계절값, 네, 음양 삼재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뜻에도 그걸 연장시켜서 뜻 유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것이 훈민정음 헤라본 제자 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확장으로 무한대로 그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리를 듣는 순간 뜻을 유추할 수 있고 글자를 보는 순간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말은 언어 속에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이 표현되어 있고 생각과 기호가 또한 합일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적인 확장성을 가진 어떤 언어로 우리가 새롭게 언어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훈민정음 헤레본이 우리에게 주는 보물 같은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헤레본은 현재 한글은 헤레본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어 있는 현재 문자 체계는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은 아의, 원방각, 초중성 이 세 개의 삼재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그것이 소리의 울림과 리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예술에 의미 있게 확장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지금 이미 다른 어떤 유리듬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예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성질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글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확장적으로 활용하는 장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실제로 이거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결과 최고의 표현 문자 또 최고의 표현 문자 읽으면 발음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모든 것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현대 한글 24자는 소리 나는 모든 것을 표기 못합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는 제자 원리와 표기법을 활용하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순경음을 활용하고 연서병설을 활용하고 연서병설을 활용하고 순경음을 활용하고 합자 원리를 활용을 하면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음소에 조합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 그게 옛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읽으면 발음이 드러나고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는 옛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관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드러난다. 이것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한글이 프와 프를 구별 표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L과 R을 구별 표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스프링, 드링크처럼 해외에서는 이름절로 발음되는 것을 우리는 쓰게 되면 삼음절로 써야 되는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이 많은 문제들이 제자 원리의 이해 속에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생활에 실용적으로 잘 정말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어떤 훈민정음의 확장적인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를 들어서 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